이게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은 정조대왕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한반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을 독재적이라고 까지 않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장유경 설치해서 왕권 강화했다, 화성 강화 건설해서 뭐 했다. 근데 고종 황제까지 가서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대착오예요. 시대가 변하면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철학이나 가치도 바뀌어야 돼요.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 왕정, 절대왕정 때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 있었으니까 전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프랑스인들이 만들어야 됐던 방향은 오히려 개인을 보호해야 된다. 개인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헤겔이 계속 강조한 건 자유랑 전체를 통합을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 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근대화의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자유가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일단은 얘들아, 나라가 하나로 통합은 돼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전체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자유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거를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양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대환장의 논리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AI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마 AI 때문에 아마 20년 내로 이 자유주의적인 설계도가 안 맞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종 황제 때 계속 왕권 강화하고 하려고 했던 게 시대착오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게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자유주의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폐기하고 다른 가치를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공화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일단 공화주의자인데 또 덕윤리학자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 덕윤리학을 전제로 해가지고 그 위에 키케로식의 공화주의를 쌓아올린 걸 좋아하는데, 왜냐면 저는 그 도덕이나 가치나 질서 같은 것도 결국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유주의도 저는 사실상 칸트 때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칸트가 이제 종합을 한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시대가 시민사회가 되고 부르주아가 등장하고 건전하고 건실한 노동이 중요하고 그들의 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되니까 자유주의가 나오는 거지. 시대가 달라지면 이런 도덕이나 가치도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약간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하거든요. 사회랑 그 폴리스마다 그 사람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덕은 다 다르고 그 속에서 이제 도덕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나오는 거다라고 하는데, 덕윤리학은 그 사회마다 이게 올바른 거야,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야, 또는 중립적인 거야,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부합하면 이거고 아니면 이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가치가 사회마다 다르고 가치마다 다르다는 건데 이게 좀 유연하다는 생각을 했고, 저는 보편적 선함이라고 하는 걸 전제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 비트겐슈타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고 해도 우리한테 쓸모가 없어요. 사실 철학 전공한 분이 계신다면은 그 좀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이거든요. 저는 일단 지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도구라고 생각해요. 지식은 도구예요. 당연히 철학도 지식이니까 도구죠. 전 철학을 도구주의적으로 본다고 계속 말했잖아요. 그 철학은 뭘 해야 되냐면, 인류는 그 살면서 다양한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윤리 문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아니면 뭐 법학 내부에서의 문제, 과학 내부에서의 문제, 아니면 뭐 많겠죠. 뭐 미학 내부에서의 문제, 이런 게 있는데, 철학도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통찰을 제공해야지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고 유행을 하는 거지. 보편적 선함이나 진리 같은 거를 찾고 있으면은 약간 엉뚱한 소리를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시대착오적인 게 될 수 있어요. 시대착오. 제가 예전에 떠올렸던 건데, 이건 어떤 머리 좋으신 분의 이런 댓글을 보고 느낀 거거든요. 요거 할 때 그 공화국식 전통놀이 있잖아요. 비잔티움 공화국. 여기서 어떤 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한 말이 그거거든요. 동아시아, 특히 한국은 그 역사를 보면은 왕권 강화가 대부분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죠.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이 대부분 긍정적으로 그려지는데, 로마 역사는 제국 후기를 봐도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은 대부분 독재적이라면서 이제 경멸을 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돼요. 판단 기준이 달라요.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을 강하게 보는 기준은 당연히 유학 때문에 그런 거고, 로마 놈들은 독재적이라고 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당연히 공화주의가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이걸 일단 구두에 머리 넣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 구한 말에 고종이라고 해봅시다. 고종 황제야. 여러분들한테 두 가지 테크트리가 있어요.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을 강화하는 방향이 있고, 아니야,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은 너무 독재적이야. 이거는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은 유학에는 부합할지 모르겠지만 서양의 가치인 공화주의, 나아가 심지어 자유주의에도 어긋나는 가치야.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유학적인 가치 폐기하고 이제 의회도 만들어주고 공화주의적으로 시민들 정치 참여도 시켜주고 내 스스로 권한을 제한해가지고 내가 독재적으로 시민들의 재산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만들겠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둘 중에 어떤 게 좀 더 바람직해 보이죠? 이게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은 분명히 정조대왕 때까지만 해도 교과서 보면 정조대왕 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돼요. 긍정적. 정조대왕도 이제 19세기 사람 아닙니까? 19세기죠? 그쵸. 19세기까지 살았네요. 18에서 19세기요. 18에서 19세기 사람이에요. 한반도는 이때까지만 해도 왕권 강화랑 중앙 집권을 독재적이라고 까지 않고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장유경 설치해서 왕권 강화했다, 화성 강화 건설해서 뭐 했다. 근데 고종 황제까지 가서도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시대착오예요. 시대가 변했어요. 그 메이저로 넘어가는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는 그 신시대를 위한 가치가 자유주의랑 공화주의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유학적 가치에 빠져가지고 왕권 강화해야 된다, 중앙집권 해야 된다를 정조대왕 때도 못 끊었던 거를 고종황제까지 계속 밀고 가면은 이건 시대착오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시대가 변하면은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철학이나 가치도 바뀌어야 돼요. 그 유연하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덕윤리학을 좋아하고 그 유연성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보편적 가치를 받아들이면은 이 시대가 변했으니까 유학적 가치 좀 약화시키고 공화주의랑 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되는 이 시기 때 유학이 보편적인 진리에 가까워 이기론으로 뭐든지 설명할 수 있고 그걸 인간적인 약간 좀 이런 도덕 규칙도 다 설명할 수 있어라고 하면서 형이상학 있잖아요. 형이상학도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은 도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가 이런 모양에서 이런 모양으로 변화했는데 계속해서 이때 당시에나 맞았던 동그란 모형 틀을 가지고 이때도 맞아 하면서 그 억지로 끼워 놓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때 되면은 도덕가치 바꿔야 돼요. 이때는 자유주의나 공화주의로 넘어가는 게 맞았고 일본은 이거 어떻게든 했습니다. 엘리트주의적인 자유주의로 그 내전까지 했죠. 보신 전쟁까지 하고 세이난 전쟁도 하고. 저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게 그 20년 내로 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자유주의 있잖아요.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잘 작동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특히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그때 모든 전 세계 아젠다가 그거였어요. 그 나치 독일의 폭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제 독재 정치 속에서 핍박받는 사람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기본적인 권리 이런 거를 보호하고 이 속에서 이 사람들이 주체적인 정치 참여 권리 있잖아요. 참정권을 인정하는 게 일단 바람직한 것 같아라고 하면서 유엔적인 가치로 이렇게 합의를 하고 나가니까 이걸로 실제로 전 세계 경제도 발전하고 이 시스템 속에서 미국이 막 엄청 기술 발전하고 경제 발전하고 했죠. 그러니까 자유주의가 지금까지 잘 작동한 거 맞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근데 AI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아마 20년 내로 이 자유주의적인 설계도가 안 맞는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고종 황제 때 계속 왕권 강화하고 하려고 했던 게 시대착오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던 것처럼 이게 작동하지 않는 시대가 되면 자유주의도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하고 폐기하고 다른 가치를 찾아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공화주의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쩌면 공산주의가 대안이 될 수도 있겠죠. 잘 모르겠지만 전 공산주의 진짜 아무것도 몰라요. 이게 약간 좀 경제학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거의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게 자유주의가 작동 안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계속 말했죠. 이 기본적으로 시민의 재산이랑 뭐 권리, 기본권 이런 걸 아주 중시하는 게 자유주의인데 그 AI로 돈을 이번 강한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이 사람이 전 세계 부의 한 99% 다 가지고 있어. 얘네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불법을 저지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비도덕적인 짓을 한 것도 아니야. 우린 정당하게 돈을 벌었어. 근데 왜 우리가 이 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배급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줘야 돼? 아니면 기본소득으로 줘야 돼? 라고 하면은 이건 자유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건데 근데 반대로 니네 너무 부도덕하게 돈을 번 게 맞아.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지른 건 아니라도 AI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실업자로 만들고 빈곤하게 만들었지. 양극화시켰지. 그럼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분배하는 게 맞아라고 주장을 하면은 이미 이거는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제가 지금 계속 느끼고 있는 게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방금 말한 거 있잖아요. 자유주의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니네가 분배하는 게 맞아라고 하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올바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인식을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이건 직관성 문제고 사회의 변화 문제고 어떤 게 좀 더 옳아 보이냐 이걸 설득하는 과정인데 점점 자유주의는 더 설득력이 없어질 거고 공화주의가 더 설득력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마 그때쯤 갔을 때 그 선착륙을 잘 못하면 아마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내전을 계속 할 거고 또 일본 애들이 했던 것처럼 차라리 좀 지배계층끼리 내전을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면 차라리 좀 나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빨리 이렇게 뿌리 뽑아버리는 것처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급진적으로 되지 않으려면 빨리 뭔가 좀 전환을 해야 되고 이게 근데 쉬워 보이지가 않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헤겔이 비잔티움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했고 또 그 기저에 이 독일인들 특히 이 게르만 민족의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을 했고 뭘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 했나 그러니까 독일인들을 위한 뭔가 재언을 하고 싶은 게 기저에 계속 깔려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러면 본 콘텐츠가 이제 맞춰진 거예요. 헤겔이 원하는 독일은 1848년 이후 죽었다. 대신 전체만 남은 무언가가 되었을 뿐. 결과 프랑스는 개인만 남았고 독일은 전체만 남았다. 오, 약간 그렇게도 될 수 있겠다. 프랑스는 개인만 남았고 독일은 전체만 남았네. 그렇게 되네요. 아주 멋있는 말이네. 이게 그 나라가 그 거쳐온 역사적인 이런 우연적인 그런 행로 있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그 나라의 운명과 미래의 약간 좀 이런 행로를 결정하는데 그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실 그냥 전부일 수도 있다.
프랑스는 이미 프랑스 왕정, 절대 왕정 때부터 하나로 통합이 돼 있었으니까 해겔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전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혁명 이후로 계속 혁명 정부가 독재적으로 사람들 모가지 계속 날리고 기요틴 보내서 죽이고 그 학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프랑스인들이 이제 자아내야 했던 만들어야 됐던 이런 방향은 오히려 개인을 보호해야 된다. 개인의 주권이 제일 중요한 건데 독일은 통합이 안 되니까. 프랑스 하는 짓거리 보면 비잔티움 제국의 정통 계좌는 프랑스이다. 비잔티움 제국의 정통 계좌는 프랑스다. 독일은 전체였지만 전체가 문제였다. 그것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이게 해겔이 계속 강조한 건 자유랑 전체를 통합을 시키려고 한 거거든요. 이 자유주의로 나아가는 근대화의 시대를 거스를 수는 없는 건 맞아요. 맞았던 것 같아요. 후쿠자 요키치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조선 시대에 있었던 약간 이런 계몽 사상가들도 그 구하말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거를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해겔이 원한 건 이거예요. 자유가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일단은 얘들아, 나라가 하나로 통합은 돼야 되지 않겠니? 제가 보기엔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해겔이 낙지 스타일의 이런 전체주의를 옹호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겔은 아주 나이브하고 당연한 걸 말한 거야. 그게 보이지 않아요? 해겔은 아주 나이브하고 당연한 걸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자유든 독재든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나라가 하나로 통합은 해야 되잖아. 일단 하나로 통합을 해야지 그 다음에 뭐 근대화 든 뭐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로서 통합을 해야 된다는 거는 디폴트로 되어 있는데, 근데 그 와중에 자유주의로 나아가는 시대적인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이거를 전체주의와 자유주의를 양립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대환장의 논리가 탄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아주 변증법적이긴 하거든요. 이것도 아주 변증법적인데 약간 이게 딱 이걸 살펴보면 아주 재밌더라고. 아 맞네, 이게 전체주의랑 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되겠구나. 야, 아직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하나를 위한 모두를 했는데 모두를 위한 하나를 못 해버린. 아, 모두를 위한 하나는 이제 소련한테 이제 분열이 되어가지고 해버렸죠. 정확히 말하면 미국과 소련이 이제 분해 통치하고 나중에 통일한 다음에도 이제 연방으로 찢어지면서 그렇게 약간 된 것 같긴 하다. 프랑스가 중세 시절부터 중앙 집권화 한다고 사투리로 남았던 방언도 다 없애는 거 보면 프랑스만큼 국가주의적이었던 나라도 없었음. 맞아요. 당시 프랑스 혁명 정부 여러 혁명 정부가 했던 거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돼요. 괜히 제 인식에 기저에도 깔려있는 전제가 그건데, 국민국가의 국가 권력이 왕국의 국가 권력보다 더 세거든요. 확실히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저는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 있는 이런 얘기 같은 것도 사실 프랑스 혁명 시기 때 철학자들이 아마 얘기를 하고 전해준 그런 사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프랑스가 다양한 이런 사례들을 남긴 거예요. 선례들을. 그 혁명도 하고 뭐가지 남기고, 몽테스키에가 오죽하면은 삼권 분립해야 된다 이 지랄 하면서, 안 돼, 그러면은 국가 힘이 너무 세, 중요한 거는 국가 권력을 통제하는 거야, 뭐 그랬겠어요. 얘들아,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 안에 국가가 수백 개 있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아 맞아요, 딱 그런 거 같아. 해겔이 말한 건 아무리 그래도 자유로 뭔가 근대 국가로 나아가고 하는 거를 한다고 해도 일단 한 국가가 돼야 되진 않겠어. 일단은 몽테스키에가 언제 사람이지? 태어난 시기가? 야, 이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사람이네. 대단한 사람인데, 1789가 프랑스 혁명인데, 아무튼 이때부터도 뭔가 프랑스는 반대로 말하면 그거네. 혁명이 일어나서 근대 국민국가로 나아가는 약간 그 직전 즈음에도 중요한 건 이제 그 권력의 분산이다, 그 시민들을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약간 좀 그거를 이미 선구적으로 했네. 그 프랑스가 아주 선진적으로 했네. 프랑스가 아주 선진적이었네요, 철학적으로. 지금 좀 감탄했어요. 심지어 프랑스 혁명을 하기 이전에도 이런 논의가 다 쌓여 있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거 가져와가지고, 그래 이러면 국가 힘이 너무 세면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뭔가 자제를 하다가 지금 같은 느낌이 됐네. 지금같이 프랑스 사람들 그 주권 엄청 좋아하고 뭐 하면 파업하고 소위 말하는 이제 폭동 일으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된 것도 이런 기제가 이때부터 있었으니까. 심지어 야, 신기하다. 오케이, 이것도 지금 봐보기 잘했다. 야, 채팅이 어제 빨리 올라오고 있네. 근데 다 흥미로운 채팅들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과 다르겠네요.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의 역사가 기니까. 그래서 이때도 계속 말한 게 그거잖아요. 과연 대한민국이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냐. 그러니까 심지어 전두환의 이 군사 쿠데타까지만 해도, 그리고 노태우가 이제 선거로 당선된 것까지만 해도 다 그런 식으로 말했죠. 그 소위 말하는 그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이 조선 왕조의 이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독재자 좋아하고 전제적인 거, 중앙집권적인 걸 너무 좋아해. 한국인들이 어떻게 그 국민성의 이런 거에 비해 가지고 그 민주화를 이렇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도 많았다고 하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근데 또 그 정신 차리고 보니까는 아시아에서 가장 공화주의적인 걸 잘 달성한 나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프랑스는 중세 시절부터 전제 정치적으로 나아갔음.
그래서 프랑스는 사투리가 없음. 유럽사 보면 프랑스가 여러 의미로 선진적임.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인 그때도 몽테스키에가 벌써 나와가지고 이게 삼권 분립 말하고 그렇구나. 삼권 분립도 이게 상당히 이게 당시로선 충격적일 수가 있는 관점인데 프랑스가 진짜 선진적이네. 진짜 선진적이네. 여러모로. 그에 비하면은 영국이 약간 좀 관습법적으로 나간 게 약간 좀 의아하기도 하고. 프랑스는 군중의 천박함과 귀족정의 비열함이 뒤섞인 욕정의 집합이 뒤섞인 무언가가 되었다. 천박함과 비열함.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약간 프랑스가 좀 로마적이고 또한 비잔티움 제국적이기도 하다. 확실히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네. 이게 공화주의 나라들의 약간 이미지가 있거든요. 공화주의적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프랑스가 제일 강한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또한 자유주의적인 나라로 가장 이미지가 강한 게 영국이고 아무래도 영국이 약간 좀 애덤 스미스의 나라이기도 하고 그 존 스튜어트 밀의 약간 좀 이런 것도 보면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도 자유주의적인 자유잖아요. 도어 동문과인데 거기서도 그렇게 봐요. 정치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당시 독일 꼴이 엉망이라서 야 좋은 거 배웠습니다.